안녕하세요.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서울시 도시공간 개선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돌봄이 필요한 도시 영유아 노인시설 포럼의 2부를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준비 세팅을 좀 하느라고 약간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를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시 도시공간 개선단에서는 도시의 공공시설을 생애 주기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세계 기간 중에 일정 시기가 돼서 만날 수 있는 시설들을 그 배경이 되는 정책과 함께 탐색하고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은 돌봄이 필요한 도시 영유아와 노인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데요. 1부에서는 영유아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이제 2부에서는 노인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건축물 이전에 배경이 되는 법이나 정책, 제도 그리고 그 운영을 건축물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공공건축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도 가능하고 우리 도시에 대한 이해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밀접하게 우리 도시가 얼마나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노인시설에 대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저희가 노인 주제를 노인을 위한 도시는 없다라고 정했을 때 저희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노인 시설에 대한 정책이나 방향이 굉장히 아직 약간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아직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단계구나라는 아쉬움을 많이 느꼈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제 발제를 통해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팀장님인 송인주 박사님께서 노인 장기 요양 제도와 시설 돌봄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연구하고 있는 송인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발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할 주제는 노인 장기요양 제도와 시설 돌봄의 방향입니다. 이 발표는 올해 한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수행한 서울시 공공요양시설 표준운영 모델 연구의 결과를 일부 활용한 발표입니다. 장기요양이라는 말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는 제도를 알리는 캠페인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실 거고 부모님들 중에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조금 어디가 안 좋으시면 이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핵가족 사회가 됐죠. 그러면서 돌봄에 대해서 노인 돌봄 누가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의 돌봄을 사회적 안전망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사회 서비스가 장기요양 제도로 마련되고 이 제도가 좀 공공성이 강화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선 7기 정책 과제로 공공요양시설을 확대하는 목표를 점진적으로 가지고 시립시설을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중심의 그 장기요양 시장, 그러니까 공급 주체들이 민간 중심인데 거기에서 좀 공공 영역으로 공공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게끔 이렇게 전환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기구를 마련해서 여기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진 체계를 만들어서 종합재가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곧 이제 요양시설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민간 돌봄의 영역 공공의 돌봄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돌봄 영역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폭로하는 르포 기사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요양시설의 노인들의 열악한 삶을 보도한다던가 아니면 요양시설의 인권침해 사례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통제하는 요양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노인들을 결박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낱낱이 보도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요양 서비스 이런 것들은 없는 건가, 어떻게 할 수 없는가 이런 문제 제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연구들은 요양시설 노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끔 하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율성을 보장할 것인가, 간호와 재활을 잘 적용해서 노인들의 그 잔존 기능, 그러니까 유지하고 있는 기능들을 잘 살려주면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노인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한 이후에도 내 집같이 살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다양한 시설 운영의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돼서 어떤 그 방안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다양한 연구랑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걸 제가 조금 소개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요양시설의 이제 이용자 중심 케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키워드이자 연구의 한 분야인데요. 실제로 사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돌봄 시설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에 이제 노인을 위한 도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 이 영역에서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인 요양 시설을 보면 주로 이제 관리자의 시선에서, 그러니까 관리하기 좋은 방식의 공간 구성, 그 다음에 서비스 모델이 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노인들을 입장으로 시설을 다시 보면 집과 같은 환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병원 같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익숙한 환경들이 마련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이용자 중심의 케어는 다양한 개념으로 일단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 개개인의 특성을 수용하고 개별 욕구와 선호를 반영한 케어를 바로 이 이용자 중심의 케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용자 중심의 돌봄 영역에서는 개별화된 돌봄을 논의하는 팀 접근, 그다음에 거주자의 눈높이에 맞춘 작업, 그다음에 거주자의 개별화된 매일의 생활, 바깥 외출 등이 가능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요양시설 안에서 노인이 자율성이 어떻게 하면 촉진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것도 노인이 다수가 모여 사는 요양시설에서 사실 이걸 통제하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자율성을 추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운영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이제 이런 그 가치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이 적용하고 있지 못한데 한 3가지 정도의 전략을 연구자들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일단 돌봄 제공자가 노인의 취약함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관점을 가지고 대한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이고, 두 번째는 노인과 돌봄 제공자가 함께 서비스 활동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때 자율성이 촉진되고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함께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돌봄 제공자와 노인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관계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요양시설의 공간과 케어를 어떻게 하면 융합할 것인가, 이것을 또 유니트 케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유니트 케어는 뒤에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할 텐데 일단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고 식사, 배식, 입욕, 외출 등의 모든 서비스를 유니트 단위로 제공을 해서 관리하는 공간적인 단위를 유니트라는 이름으로 정리하고 그 유니트 안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니트 안에 반드시 한 사람의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사가 계속 상시적으로 노인을 관찰하고 지지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체계가 바로 유니트 케어입니다. 일본이 이제 유니트 케어 관련돼서 많은 문헌들이 있고 연구들이 많아서 제가 좀 일본의 사례들 가지고 왔는데요. 3가지 좀 그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요양시설 안에 한 7명에서 12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하고 모두 다 1인실을 마련하고 가운데는 이제 공동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별식으로 다 화장실이나 아니면 공동의 목욕실이 같이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1인실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준 유니트형이나 그다음에 유니트
뭐 준 유니트 추가 다상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소개한 이유는 한국의 사회복지 시설,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인실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인실 세팅은 다수가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자율성이라든가 개인이 선택하는 여러 가지가 보장되기 되게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인실을 준 유니트처럼 관리하는 일본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인실이더라도 일본에서는 이걸 다상형이라고 하는데 다인실이더라도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 있거나 자기 공간을 가질 수 있게끔 일정 정도의 구획을 주고 거기서 본인의 물건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생활할 수 있게끔 충분히 보장되는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그런 공간적인 구획을 하는 것을 어떤 신뢰로 두고 이것을 다상형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일본의 그 준 유니트 케어를 소개하는 이유는 제도적으로 준 유니트 케어 제도를 만들므로 인해서 준 유니트 케어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에게는 수가를 더 줍니다. 한국의 장기요양제도도 일본의 제도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수가로 운영기관에게 돈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 유니트 케어를 하면 유니트 케어를 제공하는 기관들에게 돈을 더 주는 거죠. 그렇게 수가를 부가적으로 주니까 기관들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거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시설을 좀 다시 보자. 좋은 시설은 뭐가 있을까라는 사례로 두 가지를 좀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미국의 그린하우스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관계, 그리고 소수, 그리고 개인별 맞춤, 그다음에 돌봄을 전담하는 어떤 직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이런 그린하우스 프로젝트를 어떤 이제 연구자가 캠페인 하듯이 이렇게 전역으로 확대를 해서 미국 전역에 지금 이것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렇게 소수의 그룹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인 관계를 통한 그 서비스 제공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싱가포르의 사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전과 사생활, 위생 이런 것들이 함께 보장되는 공간이 바로 노인 요양시설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 한국의 요양 서비스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서울시의 고령자 연령 현황이랑 그다음에 장기요양 현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빨간색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가 8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얼마나 어떤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증가율이 높죠. 85세 이상의 인구를 본 이유는 그만큼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인구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과 급여 변동 현황을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급여를 제공받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기요양 서비스가 아시는 분들 이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개요를 먼저 아시는 게 좋기는 한데 설명을 다 드리기 어려우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집 안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으로는 방문 요양, 그다음에 방문 간호, 그다음에 방문 목욕, 그다음에 집에 살면서 낮에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주야간 보호 이런 서비스가 재가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역에서 커뮤니티 케어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외의 내용은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8년 전국과 서울의 장기요양 그 서비스를 받는 급여 수급자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좀 보면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전국과 서울시가 좀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가 재가급여를 전국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양시설은 조금 적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은 교통도 편하고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재가 서비스를 충분히 잘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또 요양시설은 또 서울에 계신 분들이더라도 약간 교외로 요양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곳이 요양시설 이용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과 급여 변동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 제가
좀 어려운 말들로 정리를 해놓기는 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연도의 변화에 따라서 좀 어떤 추이의 변화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하나는 장기요양 신청을 하셨는데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등급을 신청한 사람 대비 등급이 나오는 사람들의 격차가 얼마나 달라지나, 요걸 하나 본 거고요. 하나는 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비율, 그리고 등급을 받았는데 실제로 서비스를 안 받는 비율, 요걸 본 겁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내가 서비스가 필요해요 라고 신청을 했는데 낙방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만큼 제도가 강해서 내가 욕구가 있더라도 네 욕구는 장기요양 서비스에 들어올 만하지 않아 라고 통제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그 등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향후 연령이 늘어나면 이 사람들이 장기요양 수급자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인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미충족자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서비스로 연결될 확률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제가 미충족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등급을 받았는데도 서비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내가 가까이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없어서, 이 요양보호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집에 있는 게 더 좋은데 가족으로부터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등급을 받았지만 서비스를 안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감소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이 사람들의 상태가 악화되어 있다는 걸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의 상태가 좋아져서, 서비스의 질이 좋아져서 받을 만한 서비스가 많아졌다는 걸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를 봤을 때 향후 등급을 받는 사람들은 서비스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서비스에 진입하는 인구도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각각의 서비스,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집에서 받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의 종류, 그리고 시설 서비스 종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연도별로 어떻게 수급자들이 변동하고 있는가, 이용자들이 변화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보여드리면 다 굉장히 이제 상승세를 보실 수가 있고, 방문 목욕이라든가 일부 서비스는 약간 이렇게 낮아지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노인의 인구, 특히 85세 이상의 노인의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주 큰 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높은 비율로 늘어날 겁니다. 거기에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러니까 등급을 받고 나면 서비스로 연결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 자료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요양시설의 정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기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안 썼지만 특히 이제 공공요양시설의 경우는 대기자들이 1000명 이상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치매 노인도 서울시의 치매 노인 현황들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시설 현장의 쟁점과 대안 모색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일단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시설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자율성을 강조하고 또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와 관련된 관리를 하기 위한 유니트 케어, 그러니까 집과 같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그런 어떤 환경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양시설의 인력 구성이 제대로 갖춰져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보건복지부가 제안하고 있는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기준은 이용자 대비 요양보호사의 수가 2.5대 1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12명을 아까 이제 유니트 케어에서 하는 것처럼 소수의 사람들에게 관계를 형성하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으로 12명을 제안하고 있는데, 12명을 관리하고 주야간으로 계속 교대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위법이 되지 않게끔 사람들을 운영하려면 한 1.7대 1 정도의 비율로 제공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2.5대 1에 비해서 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죠. 이런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현재 제도적인 여건으로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되게 어렵다. 그런 현장을 조금 제가 쟁점으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쟁점은
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업무 패턴입니다. 저희가 이번 연구를 하면서 요양시설의 종사자들의 어떻게 업무를 하시는지 근로시간 조사를 다 했는데요.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이 다 단기간으로 한 베드씩 막 다니면서 라운딩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핵심적으로 오토노미, 그러니까 자율성을 강조하고 뭔가 좋은 서비스,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하려면 핵심적인 것이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려면요, 그 유니트에 한 사람이 계속 앉아 있으면서 어르신들을 관찰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계속 안면을 익히고 이렇게 해서 상호작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이 베드 저 베드 사람들이 계속 이제 바뀌면 그것을 하기 어렵죠. 근데 그런 현실이 요양시설의 지금 업무 패턴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라운딩할 수밖에 없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간호사인데요. 간호사는 매일 체중을 체크하고 체온을 체크하고 뭐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직무 외에는 실제로 유니트 단위로 관찰하고 지속해서 관계 맺고 이런 방식의 업무 패턴으로 변경해야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이 계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다 이렇게 라운딩하고 어르신들을 빨리빨리 케어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는 이런 방식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익숙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아까 제가 이제 유니트 케어를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개별화하고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인실 환경은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인 거죠. 그래서 개선해서 1인 공간 중심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1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갑자기 4인실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상형 준 유니트 케어 정도라도 해서 제도적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고 지원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실제로 자기 생활 시간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하루를 구성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공간에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그냥 단조롭게 아무것도 없는 병실 같은 곳에서 어떤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집 안과 집 밖을 구분하는 구획이 있어야 되고요. 집 안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집 밖에는 놀 수 있는 뭐 TV도 보고 아니면 사람들이랑 노래도 부르고 뭐 아니면 그 가드닝도 하고 이럴 수 있는 다채로운 공간들이 실내 안에서도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미국의 그린하우스라든가 이런 사례에서는 그런 공간적인 패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마련해 놨을 때 어르신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 맞는 생활 스케줄을 가지고 삶을 계획할 수 있다. 그것을 요양보호사와 함께 계획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전담 돌봄 인력에 대한 관리와 교육도 필수입니다. 제가 이제 본 내용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요양시설 운영과 관련된 비전을 제가 올해 연구해서 만들었는데요. 그게 핵심이 서울시의 이제 공공요양시설, 즉 시립시설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협력하고 친숙한 환경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도출을 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인 지원,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인력을 지원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함께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좀 문제 제기를 던지는 발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 제도와 특히 이제 요양 시설을 중심으로 그 운영에 대한 그리고 지금 제도적인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발제는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윤민석 연구위원께서 돌봄을 위한 도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발제는 사전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러면 발표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윤민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강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연구원 내부 회의로 인해서 이렇게 먼저 강연 자료를 보내게 됐던 강의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돌봄을 위한 도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제 생각과 여러 가지 자료를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주로 시설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제가 지역사회 단위의 제가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차례는 일단 돌봄에 대해서 개념 같은 걸 좀 하고, 그다음에 노인을 위한 주요 돌봄 제도를 지역사회 단위의 제도를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내용한 제도들과 도시에서 과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위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돌봄이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된 이유는 먼저 고령화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2019년도에 전체 노인 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섰기 때문에 고령 사회를 또 접어들었고, 앞으로 7년 이후에는 21%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과연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 통계청 자료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2.7세, 남자가 여자보다 약 5살 정도 적게 나오고 있지만은 건강 수명은 전국적으로 64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약 20년 정도는 노인은 누구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수급자 같은 경우도 일정 수준 이상 아픈 사람들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이 인구 측에도 복지부에서 봤을 때는 2022년도가 되면 86만 명까지로 증가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을 모두 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단위 내에서 이런 장기요양 대상자들 중에서 병증인 분들이나 약간 중증이지만은 생활이 가능한 분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돌봄이라는 개념은 보통 광범위한 의미로는 다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신체적, 정서적 수고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돌봄이란 개념은 영어로 케어라고 해서 아주 쉽지만은 이 개념에 대한 주작적 정의를 학자들 간에 통일된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제가 학교 다녔을 때도 케어라는 범위나 개념에 대해서 한국적으로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직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공통된 그 정의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장 광범위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일단 제가 이 최희경 선생님 거를. 근데 노인에게 있어서 돌봄이란 거는 만성 질환이나 허약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자립도가 부족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면서 일상생활 기능에 필요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사회적 지원과 보호 서비스 위주로 하되 간호나 치료 예방 및 재활 서비스가 포함되는 경우, 그리고 비교적 양질의 지원과 보호, 간호, 치료, 예방, 재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급 돌봄 전문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돌봄의 개념은 과거에는 주로 여성이 집에서 담당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인식이 됐었고, 가족이나 친척 등의 사적 관계를 중심으로 제공되거나 아니면 가족의 재활도 보급 서비스로 인식이 됐었는데, 현재는 정부의 개입으로 이 개념이 좀 확대가 되었고, 기관이나 시설 등 전문가가 제공하는 공적 관계이면서 전문가 고용 등을 통한 유급 서비스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돌봄 서비스는 크게 시설과 재가로 나눌 수 있는데, 시설은 여러분이 잘 아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있는데,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는 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고 있고 요양병원은 간병인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둘 다 장기요양보험의 제도를 받고 있지만은 요양원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없어서 좀 더 오래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엄밀히 말하면 요양병원이란 곳은 상황 좀 더 회복시켜서 퇴원을 시키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구분이 사실은 좀 모호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단기간보험 내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라고 장기요양 대상자가 못 되거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복지부에서 되고 있고, 서울시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 아니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돌봄 SOS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부에서 지역사회 중심 돌봄이라고 해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은 아직 하고 있지 않지만은 2023년인가 5년까지는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걸 목표로 지금 시범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탑봉 사업 내에서 가정간호, 방문간호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부분이 약간 돌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노인을 위한 주요 돌봄 제도를 살펴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은 건강한 노인들은 주로 노인복지법상에 있는 노인 여가복지 시설 같은 거를 이용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은 돌봄 제공 기관을 이용하는 걸로 일단 구분할 수가 있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지역사회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중앙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기간 보험제도나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역사회 중심 돌봄, 통합 돌봄 서비스가 있고 서울시는 서울시 돌봄 SOS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간략히 보면 장기간 보험 제도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 장기간 보험 가입자는 모두 신청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보험을 낼 때 6% 정도 장기형 보험을 내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되면 신청을 해서 대상자가 되면은 장기형 기간을 통해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는데 시설급여는 시설에 들어가서 시설에가 주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뭐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은 두 개 다 본인 부담금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재가급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방문 요양이나 목욕, 방문간호, 재학원 보호, 단기보호나 복지용도 제공 같은 서비스를 받는 것을 장기양보험 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원래 이게 바우처나 보조금이 혼용되든 6가지 서비스가 있었어요. 노인 돌봄, 기본 노인 돌봄, 종합 뭐 이런 형태로 됐었는데 대상자가 다 다르고 바우처라는 게 약간 바우처냐 보조금이냐라는 차이가 있었는데 올해 복지부에서 이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6개 사업을 한 개 사업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공 기간은 원래 민간 시설이 병행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전국을 647개 권역별로 나눈 다음에 거기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들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책임성을 강화했고 대상 노인도 원래 독거노인만 대상으로 했지만은 돌봄 필요한 노인까지 해서 45만 명 정도를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제공 방식은 이제 요금을 맞춤형 서비스로 다양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이거는 지금 올해 처음 하고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내년이 돼봐야 사실은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도 전산 통합되는 거에 대한 번거로움 빼고는 서비스 진행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일단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서비스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으로 나눠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은 커뮤니티 케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본에서 하던 포괄 케어를 약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바꾼 건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접수랑 통합 안내를 해주면은 보건과 돌봄 그리고 주거 지원, 생활 지원 등을 다 지역사회 내에 위치한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서 제공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병원에서 입원하다가 퇴원한 어른들과 재가에서 계속 생활하지만은 질병에 생긴 노인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연계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계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돌봄 SOS 센터라는 걸 두는데 이거는 아주 한시적으로 그냥 정말 긴급한 경우만 필요할 때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만은 수급자나 사상인은 전액 지원되지만 그 외 일반 시민은 본인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차통에서는 이건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는데 노인 대상으로는 방문간호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년에 모든 자치구로 확대가 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특징은 사실 사회복지 쪽에서는 주로 이렇게 사회복지 쪽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 이 도시공간 개선단에 맞춰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인프라 구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인력 투입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설을 짓는 거는 시간도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서비스 인력들을 키우고 서비스 인력들을 어떤 중점 기관에서 양성해서 관리 운영을 하면은 인력을 집으로 파견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특정 시설을 많이 짓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보험 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처음에 설계했었을 때는 모든 이제 행정구역 단위마다 노인 전문 병원을 크게 짓겠다라고 했지만은 재정 여력이 안 돼서 결국 그 제도는 유보가 되고 우리나라도 그걸 보고 나서 시설 위주로 짓는 것보다는 인력 중심으로 해서 집에서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력 투입 위주로 됐고 이것이 또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어서 사회적으로는 더 효용 가치가 크다는 인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가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한계가 있는데 대상 노인이 원하는 어떤 서비스는 좀 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어떤 경우는 서비스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관련된 돌봄 서비스는 복지 분야에서 주로 인력을 보내는 방식이지만은 사실은 의료적인 지원 때문에 보건과의 협력이 중요한데 보건과 복지의 이 제도들이 약간 분절적인 운영 형태로 되고 있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돌봄 제공 기관들은 공공과 민간 부문 협력으로 시설 설치를 했지만은 시설 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뭐 면적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가져야 된다는 기준은 존재하지만은 지역별로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에 노인들이 많거나 아니면 뭐 노원구에 노인이 많으면 노원구에 많고 강남구에도 많을 수 있지만은 종로구는 노인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돌봄 기간이 적을 수도 있는 그런 편중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실 결국 오랜 기간 거주했던 지역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은 일정 수준의 상태가 좀 나빠지는 노인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시설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지역 사회 내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까지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실제 서비스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들은 건강한 노인들 같은 경우는 기존 인프라를 이용해서 생활 유지는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모든 노인들의 고민은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분들이 도시에서 뭘 즐길까를 고민하는 노인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건강한 노인들이 이용 가능한 인프라를 이제 도시계획적으로 짤 때 우리가 보통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설정을 했을 때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표는 제가 몇 년 전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표인데요. 이게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를 자치구별로 표시를 한 건데 핸드폰에 있는 신호를 가지고 생활인구 데이터라는 것이 KT에서 제공되는데 그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하면은 약간 분포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민으로 인구상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와 생활 인구가 많은 지역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건데, 따라서 주민으로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생활 인구 데이터로 봤을 때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조금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일단 제도적으로 지역사회 내 돌봄 체계는 구축이 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접근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당장 누가 와서 도와주기를 바라는데, 돌봄 기관에서 찾아가서 먼저 뭔가 인테이크 과정을 거치고 사정을 해서 뭔가 이 사람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내부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서비스 내역을 결정하는 방식이 일간의 시간이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매칭해 주느냐에 따라서 또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 기간을 수요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지역별로는 노인 시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은 노인만을 위한 시설이다라고 했을 때 해당 지역에서 그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과연 호의적으로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 거동이 불편하거나 좀 노쇠가 심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일정 수준의 신체 활동이 외부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도시의 인프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나 안전하게 걸어 다니도록 인도의 폭을 넓히든지, 아니면 계단을 좀 없애든지, 경사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크게 만들든지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인프라가 늘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란 무엇일까요? 라고 봤을 때, 일단 크게 얘기하면 무장애 도시나 고령 친화 도시를 얘기합니다. 무장애 도시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베리어 프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고령 친화 도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제시한 개념인데요. 원래는 8가지 개념을 제시를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6개로 그것을 재구조화한 다음에 계속 2013년부터 관리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노인이 살기 좋은 곳은 모든 세대가 다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하고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것은 중구에 있는 지도인데, 중구에는 구립노인복지관이 약수동에 하나 있습니다. 약수동은 여기인데, 약수동의 주민옥상 인구가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약수동에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생활인구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약수동이 없는 곳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구에서는 주로 노인이 많은 곳이 중구 명동이나 그 근처이기 때문에 약수동보다는 이 안쪽으로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과연 명동에 노인복지시설을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가 고민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생로병사가 모두 포함된 도시인데, 사실 서울은 생로병까지는 있는데 죽음에 대한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홍콩의 아주 유명한 거주 지역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죽어서 당연히 자기가 살던 곳에 묻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노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일단 노인을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65세 이상인 노인과 70세 이상인 노인은 엄연히 다르고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 개인적인 차이도 다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때부터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는 하나의 동일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60세, 65세를 노인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그 연령이 됐을 때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노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서 뭔가 정책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노인 돌봄 기술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 위주지만은 사람 인력의 어떤 제공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첨단 기술을 이용한 돌봄 기술을 좀 더 확대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있지만은 좀 더 윤리적 문제나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면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일단 발표를 하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토론 시간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약간 소리가 울리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일단 자세한 말씀 더 저희가 좌담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정말 이제 정말 체계적인 분류나 그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좌담에서는 노인 돌봄을 위한 밑그림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좌담을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모든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오늘 이제 함께 해주시기로 한 패널 정순돌 교수님은 저희가 줌을 통해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좌담에 정순돌 교수님 모시고 또 김상길 에이텍 종합건축사 사무소 소장님도 함께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돌 교수님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줌이 네, 안녕하세요. 시차가 조금 있어서 네네, 잘 들립니다. 반응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정순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번 좌담회에서는 노인시설 얘기를 할 텐데요. 너무 전문가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분류 체계도 너무나 복잡하고 그거에 대한 시설 구분도 굉장히 복잡한 게 노인시설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대화를 나눌 때 전제는 그러니까 거동이 가능한 범주에서 여가시설을 얘기를 하는 것과 거동이 불편해서 정말 노인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되는 요양병원이든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경우를 분리를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공적 영역에서 우리의 현재가 노인 요양시설은 과연 충분한가? 여가시설이든 노인시설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발제자분께 아까도 조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요양시설을 제가 발제를 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할 때는 장기요양 인구 중에 그러니까 실제로 중증이 얼마나 있으시냐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이들 봅니다. 그리고 또 연령대가 높을수록 중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인구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느냐를 가지고 봅니다. 시설 요양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고령 연령층의 인구가 두텁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집 안에서 생활하시는 게 더 좋은 거다라는 어떤 전반적인 사회적 흐름은 있으나 시설 돌봄은 항상 필요합니다. 시설 돌봄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설 돌봄을 어떻게 하면 집처럼 하느냐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거고요. 이런 어떤 욕구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설 요양을 서비스 받은 어르신들이 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로 늘어났는데 그 인구만큼 계속 향후도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장기요양 급여자 중에 요양시설 서비스를 받으신 분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 5천 명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욕구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시설 수가 더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제 여가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보통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는 학교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들어갈 때가 있으면 나올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인복지관은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를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35개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그 노인복지관들이 한 개당 수용 인원을 1,000명 정도로 계산을 했지만 실제로 운영은 하루에
2,000명, 3,000명까지도 다닐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산출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노인 실태 조사 같은 걸 해보면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냐라고 물어보면은 10% 내외로 나옵니다. 이용률이.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10% 내외고 전국적으로 15% 정도 나오는데, 장기요양보험에 들어가 있는 노인이 10% 정도라고 치고 9% 후반대니까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이 15% 정도라고 치면 25%는 대략 뭘 하는지 알아요. 노인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30%라고 하면은 적어도 50% 정도는 아는데 나머지 노인이 뭘 하는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노인복지관을 다 설치하자면은 그거를 과연 이제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계속 지어줘야 된다는 논리가 생기지만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공간에서 모든 지역을 다 노인복지관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설을 뭔가 공급한다는 인식보다는 어떤 도시를 만들 때 세대가 좀 어우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초점을 바꿔야지, 특정 대상, 특정 계층이 이용하는 공간을 위주로 만들면은 나중에 그럼 다른 연령대를 위한 공간들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과연 이제 우리 공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접근 방법은 약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도시의 공공공간에서 노인 시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그 성격에 대한 문제라서 정순들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노인 시설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수로 증가시키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성격을 좀 규정을 해서 접근을 할 것인가, 교수님의 의견도 함께 나눠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또 발제된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인 요양시설이라고 해서 요양시설에만 초점을 두고 시설을 만들 것이냐. 예, 그거는 저도 윤민석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이제 저희가 노인시설을 만들 때 그 여가시설에서부터 그 노인 요양시설까지 실제로 좀 이용자 중심으로 했을 때 케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연속성, 이 차원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케어의 연속성에서 보면 재가 시설이라든가 이제 여가 시설이 이제 가장 건강한 노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그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활발하게 이용을 하시다가 이제 좀 건강 수준이 약간 떨어질 때, 기능 수준이 떨어질 때 이제 가실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중간 시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것이 좀 어시스티드 리빙 퍼실리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약간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가와 그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것에 어떤 중간 형태의 시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안 좋으실 때 갈 수 있는 이제 요양 시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건강 수준, 기능 수준에 따라 우리가 이제 시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이제 그러면 여가 시설은 노인만을 위한 시설이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즘에는 이제 노인 여가 시설도 좀 더 그 인터제너레이셔널한 차원에서, 그러니까 세대가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시설이 좀 설계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만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들이 같이 이용하면서 서로가 이제 그 교류를 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세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여가 시설에서도 좀 그런 그 세대 간의 어떤 그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시설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이 요양시설에 와서도 세대 간의 어떤 그 접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컨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은 뭐 고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근처에 뭐 노인 시설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대학가에 이런 시설을 짓는다거나 하는 형태들이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냥 노인만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노인과 여러 세대가 함께 접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설을 생각하면서 노인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여가와 쭉 그 노인 장기 요양 시설까지 이런 부분들을 설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 여가를 생각할 때는
거동이 가능한 범주이기 때문에 뭐랄까 낮 시간에 정말 케어가 목적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낮 시간에 케어를 해줘야 될 아까 말씀하신 여가와 중증의 사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케어를 해드려야 될 분들을 위한 시설이 지금 이제 데이케어 센터나 초기 치매나 이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중간 시설의 그런 개념에서는 지금 이제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케어가 그 집에 이렇게 딸려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어시스티드 리빙 퍼실리티라고 하는 차원은 좀 더 이제 그 집안에 거주하시긴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집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시설 같은 곳이긴 하지만 여기는 아파트 같은 형태에서 이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뭐 서비스드 케어 해가지고 그 주택의 서비스가 같이 진행되는 형태로 이제 시범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시설이 중간 시설로서 아예 자리 잡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중간 시설에 대한 그 개념들은 이제 발달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정책 속에서 많이 반영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 그러니까 시설과 그냥 집이라는 것의 큰 차이는 전체를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관리자가 나랑 같이 사느냐, 아니면 나 혼자 사는데 누군가 그냥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느냐, 이거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이제 어시스트 리빙과 관련된 것도 근거리에서 몇 호의 집을 관리자가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총괄적으로 관리도 하고 돌봄이 필요할 땐 요양보호소도 보내주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런 주택, 서울시는 지원주택이라는 제도로 그런 것들이 운영되고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중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욕구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그 욕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좀 돌출적으로 되게 여러 가지 대상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 지금 생산되고 있고요. 가장 큰 골자는 장기요양 제도고, 그리고 아까 이제 윤민석 박사님 얘기하신 맞춤형 돌봄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직접 구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지역사회에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도적인 서비스는 지금 계속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모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여가 시설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한 번 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사실 가장 지금 수요가 가장 필요로 하고 또 많은 사회적 이슈를 낳고 있는 게 사실 그 요양센터 혹은 요양원이잖아요. 특히 이제 김상길 이제 건축가 김상길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마포 센터를 설계에 당선되셔서 설계까지도 이어지셨는데, 실제 그 설계를 하셨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모 전 단계에서 이걸 접하셨을 때 어떠셨는지, 설계 풀어나갈 때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뭐 이 앞에 좋은 발표들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되는. 저희가 이제 건축가가 이 요양 시설을 이렇게 설계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결국 그 공간 안에서 노인들이 어떤 소사이어티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관계들을 갖게 할 것인가. 가 이제 제일 큰 이제 생각이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죠. 저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에이징 인 플레이스 개념들이 요즘에 많이 얘기되잖아요. 결국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케어가 필요할 때 집에서 케어받고, 그 웰다잉이라고 해서 집에서 돌아가시는 게 제일 바람직한 건데, 사실은 그런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시설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결국 집 같은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그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한테 부여됐던 거는 그룹홈이라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그룹홈은 이제 아까 우리 그 송인주 박사님 그 발표하실 때 이렇게 단위가 이렇게, 아이고 자꾸 나오네요. 그
일정 단위를 이렇게 일종의 그룹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그룹 단위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전체 시설이 되는데 그 그룹 단위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런 노인 시설을 설계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일본의 사례를 사실 몇 번 일본 방문해서 봤었어요.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한 1997년 8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일본에 가서 일본의 노인 요양시설을 봤는데 그때만 해도 이 산속에 경치 좋은 곳에 한 700명쯤 들어가는 아주 근사한 특급 호텔 같은 시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도착했을 무렵에 식사 시간이었는데 쭉 줄 맞춰서 이렇게 앉아서 식사들을 하시는데 웃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굉장히 피곤해하시고 다 힘들어하시고 그렇게 좋은 시설에 좋은 경치, 좋은 환경 이렇게 갖고 있고 그런데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뭐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다가 2005년, 10년쯤에 그 사이에 이제 두 번째 봤을 때는 한 150명, 100명 수준으로 인원이 확 줄었고 소위 그룹홈 시스템이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한 팀에서는 식사가 있고 한 팀에서는 뭐 다른 이렇게 이런 오락 같은 걸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 훨씬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2015년쯤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봤던 거는 한 6분만 이 집안 한 집에 6분만 모이고 계시고 거기에 요양사분이 한 3분, 4분 정도 같이 모여 앉아서 빨래도 개고 있고 뭐 이런 모습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노인분들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은 앞에서 이렇게 이 연구자 두 분이 이렇게 발표하신 것처럼 정말 어떤 사회적 관계 안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 관계 안에 내 존재를 이렇게 확인하고 내 스스로 나를 이렇게 내 생활의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케어를 내가 이렇게 받는 뭐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실제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송인주 박사님하고 그 운영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같이 참여해서 보니까 실제로는 많은 부분이 아직 그렇게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잘 반영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지금 마침 아직 골조공사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잘하면 이게 잘 반영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노인 시설에서는 공공 시설이 오히려 민간 시설보다 더 많이 물론 이제 뭐 다른 굉장히 비싼 시설들도 있겠지만 공공 시설에서 더 퀄리티가 좋은 걸 지금 먼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노인 시설 특히 이제 요양 시설에서 이제 이번에 연구도 그렇지만 어떤 공간을 제공을 하고자 하는지 특히 마포 사례도 지금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이 연관해서 조금은 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요양시설에서 무엇이 달라야 되는가에 대한 아까 제가 키워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표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에서 가지고 있었던 습을 그대로 가지고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 집처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물건, 나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면서 공간과 서비스를 계획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실제로 공공시설에서 그것을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공공이 사실은 모델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든 시설을 빨리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화된 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많은 정원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을 많이 채워넣고 이제 수요를 채워야 하니까. 그리고 대기자들이 너무 많고요. 그런데 이런 공공시설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공을 중심으로 한 시설 확보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그 공공시설이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 조금 더 달라진 서비스 모델을 보여주고 거기서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아까 김상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기분 좋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본다면 자녀들도 안심하고 그것이 좀 더 우수한 사례로 확산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비스 모델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이번에 연구를 했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조금 더 선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민간 시장에서의 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의 한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노인시설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로 이제 꼽을 만한 것들을 조금 더 부연해서 정슬동 교수님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이제 유민석 연구위원님께도 지금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사실 장기 요양보험의 수가도 굉장히 문제가 원인이 되고 있는 부분들일 텐데 그런 이야기를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야 될까요? 네. 우리나라 지금 노인 시설에서의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앞에서도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와 같은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 노인 시설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정말 그 아까 4인 방이라든가 그러니까 1인이라고 하는 그런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설이 생겼을 때는 뭐 몇 인 시설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지 않았겠지만 이제 갈수록 이제 사회가 발전해가고 우리가 이제 사는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의 문제가 또 큰 것 같아요. 노인 요양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노인의 낙상을 예방한다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프라이버시와 함께 안전의 문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프라이버시와 인권, 그 안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와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번에 마포시설 같은 경우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좀 더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설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노인 요양시설이 그냥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와는 이제 별도로 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사회에도 노인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이제 님비로 이제 취급을 하는 거죠. 제가 그때 보도에 봤을 때는 마포시설도 이제 그런 일을 한 차례 겪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요양시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좀 첨언을 하자면 사실 정순들 교수님이 제가 할 얘기를 거의 다 해주셔서 근데 일단 시설의 문제는 저희가 약간 고민하고 있는 건 일단 수가의 문제가 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처음 설계해서 건강보험공단이 그걸 운영했을 때는 병원 운영과 요양원 운영을 동일선상에 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급여 항목들을 늘리면은 수익이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봤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비급여 항목을 노인 요양 장기 요양 시설에서 개발하기도 어렵지만은 보호자들이 그거에 대한 추가 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주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만은 노인 부양을 하는데 뭐터로 돈을 쓰지 그런데 노인 당사자도 싫어하고 가족들도 약간 주저하니까 결국 추가적인 비급여 항목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거를 전혀 고쳐주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 재가 서비스 같은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서 8시간을 보내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요양보호사가 4시간 뭐 아니면은 뭐 시설에서 8시간 이렇게 일을 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은 꼭 요양보호사만 보낼 필요가 없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는 요양보호사도 가고 물리치료사도 가고 가정간호사도 가면서 시간을 이제 꼭 한 사람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전문가 집단을 투여해서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우리는 아직도 모든 서비스의 기본을 요양보호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력의 다양성이 사실은 필요한데 이것도 결국 돈의 문제거든요. 돈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인력을 충분히 양성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정말 급하게 요양보호사를 늘렸기 때문에 자격증도 좀 남발했던 측면이 있고 시험을 지금 만들었지만 시험을 거의 90%가 붙거든요. 50대 이상이. 그러니까 전문성도 조금 더
확보할 필요가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가 시설 같은 경우도 노인 여가 시설이 복지관이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상에는 여가 시설로 돼 있지만은 여가복지 시설이 우리가 사실 학교에서 배웠던 노인복지관의 역할하고는 약간 달라서 이게 지역에 있는 평생교육센터라든지 백화점 문화센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 간의 어떤 차별성, 운영의 차별성 같은 걸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약간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까 이제 1인실, 2인실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조금 더 이제 그 좀 디테일한 말씀을 좀 더 하자면 가령 그 노인들이 4인실에 계시더라도 그 나머지 시간에 주무시는 이외의 시간에 내가 어느 장소를 선택해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혼자 있고 싶을 때, 아니면 누군가가 뭐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싶을 때, 아니면 같이 모여서 식사할 때, 아니면 뭔가 그 무슨 독서를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뭔가 이렇게 굉장히 삶의 욕구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다양한 공간들을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만드는 순간 요양사의 관리에 벗어난다라는 그 갈등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치매 노인이 가장 괴로운 때가 이게 치매 상태에서 깨어날 때가 제일 괴로운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이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요 통로를 간호사 혹은 요양사가 늘 보고 있어야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약간 흥미진 곳도 가고 이렇게 해서 어딘가 벼랑 아래 깨어났을 때 스스로 이렇게 추스리고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노출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없애려고 그걸 좀 이렇게 좀 숨겼어요, 그 순환로를. 그랬더니 관리에 문제가 있다. 당장 뛰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한 1분쯤 기다리면 안 됩니까?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다치면은 큰일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 뭐 장비라든가 인원, 인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1인실을 이렇게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 다음 단계 얘기인 것 같고, 훨씬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선택하거나 또 이렇게 소위 존재감, 어떤 스스로 이렇게 존재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인 거죠. 그 아무리 노인이고 좀 병에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그런 어떤 존재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적 여건들을 이렇게 먼저 제공해 주는 것조차도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굉장히 지금 아직 너무나 모자르는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노인시설이 민간 시설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지금까지 거의 70~80%가 민간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데, 의외로 지금 점점 또 민간 시장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수익이 더 이상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결국 과연 이제 공공이 어느 정도까지 그거를 우리는 이제 고려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가, 혹은 대비할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이 지금 던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 시설에 대해서 닥치기 전까지 정말 아무도 생각을 못 한다는 말씀이 너무 실감이 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공공에서 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좀 의견들을 공통적으로 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짧게 의견을 드리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시장 중심으로 장기 요양이나 이 서비스 모델이 만들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공은 이 서비스들을 관리하는 관리주의라고 해서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 체계를 잘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시장을 편성하고 제도를 만들었죠. 근데 실제로 관리하려면 관리하는 인력, 그러니까 정기적인 평가 외에도 이 제공기관들을 관리하는 인력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제도적인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자라고 얘기했지만 관리 체계가 적합하지 않았던 거죠. 사실 이게 현재를 만든 어떤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 시장들이 잘 운영되고 좋은 서비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서비스 모델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을 만큼 급여가 조금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근로 여건들을 좀 확보해야 되고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전체 급여 중에 인건비 비율을 정부가 통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급여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수가도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수가 체계도 여의치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수익 구조가 마련되기 어렵죠. 그래서 좀 다른 걸 해보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안에서는 계속 이런 어떤 순환적으로 문제가 쳇바퀴 돌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수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적절한 관리 체계를 확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공만 서비스를 확 늘려서 공공의 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전체 시장이 다 좋아진다라고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서로 서비스 모델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돼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반이 조금 더 조성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냥 비슷한 차원이에요. 비슷한 차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서비스 수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주고 있지 않고, 인건비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거죠. 사실 민간 시장이라고 얘기하지만 민간 시장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과 민간의 어떤 경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조금 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게 하려면 이제 이런 통제를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디까지 풀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실 노인시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동의 그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이거든요. 보육 수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보육의 모델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없어요. 그런 차원이 이제 노인시설하고도 같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과감하게 좀 풀어서 새로운 어떤 모델들을 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사실 저희가 약간 고민해야 될 게 어느 때부턴가 우리가 정부의 개입을 더 신뢰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했을 때 민간보다는 공공이 하면 좀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인식들이 계속 지금 고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노인시설 같은 경우, 노인 관련된 서비스도 민간이 좀 더 창의적으로 하고 다양한 인력을 투여하고 또 어떤 부가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다른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는데, 진입이 일단 어렵고 공공에서 그거에 대한 진입 장벽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나 없애줘야 되는 것들을 정비해주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과연 이제 공공에서 하는 거에 대한 신뢰를 어디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민간에게도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좀 이렇게 개방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공공의 개입이 사실 최소화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공공 영역이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은 행정에서 있다가 잠깐 복지 쪽으로 오는 공무원들이 있는 그런 조직에서는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에 더 의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공공에서 이 요양시설을 이렇게 선도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민간에서 이윤을 목표로 이 시설을 만들거나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뭐 지금 많이 인권 침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준을 사실은 공공에서 먼저 이끌어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정희 선생님, 교수님 저 말씀에도 뭐 세대 간 교류나 지역 간 교류, 이거 민간 시설에는 절대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포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반대가 없었어요. 무슨 데모하거나 그런데 저 그 가락시장 앞에 지은 송파 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렬한 데모도 있었고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집을 그 말하자면 그 재산의 어떤 그 수단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고요. 만약 정말 본인이 이게 그 지역 사회에 이 시설이 얼마나 중요한 시설인지를 인식하게 되면 아마 서로 유치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거예요. 이건 집에 대한 시선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의 문제일 거고 그런 것들을 공공에서 결국은 선도하고 끌어가야만 하는 어느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민간에서 해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생겼을 때는 되겠죠. 거기까지는 공공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서비스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숙제와 그렇지만 이런 현실적인 관리 그다음에 예산의 문제 때문에 불가한 부분이 항상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이제 고민하시는지 특히 윤상길 소장님과 두 분께서는 송인주 박사님은 이제 같이 또 마포에 대한 연구도 하셨으니까 그 두 가지 숙제를 어떻게 지금 연구하시면서 파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추가로 어떤 서비스 모델을 만들거나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인력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게 다 장기요양 수가입니다. 그러니까 수가 체계라는 게 있어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는 이용자 한 명을 확보할 경우 그 사람의 등급에 따라서 일정 정도의 비용이 제공 기관에 들어오는 방식이 바로 수가 체계인데요. 그 중에서 일부를 한 70%에서 60% 정도를 인건비를 주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관리비로 사용하고 서비스 모델, 기관 운영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2명 유니트 케어를 한다던가 이렇게 좀 작은 단위의 관계를 좀 더 긴밀하게 하는 서비스 모형을 만들면 그 사람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용이 그만큼 제공 인력이 그만큼 늘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관리 인력을 확보하려면 비용이 모자라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지 분석까지 했는데 계속 마이너스예요. 이제 이런 모델을 하려면 지자체가 더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좋은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좀 더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투자를 사실은 되게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특정의 어떤 어르신들에게만 돈을 쓰는 꼴이 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서비스 모델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돈의 문제, 그 다음에 서비스 모델과 공간적인 여러 가지 플랜을 함께 가야 되는 문제, 이거 지금 같이 풀려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수가에 대한 제한도 그래서 저희가 했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인력에 대한 지원과 공간에 대한 재배치 이거와 관련된 제한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운영 모델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것이 실제 어떤 실천이 되려면 사실은 물리적 환경이 같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건축가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물리적 환경을 어떻게 그런 이제 제한되는 운영 모델에 이렇게 따라 맞출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한 거고요. 되게 재미있는 부분들은 몇 가지 좀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예를 들면 노인들에게 독서 코너를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런 말씀하셨을 때 되게 좋았어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우리 이런 그 설계 공모 지침에도 그런 얘기는 없었고 우리가 이제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에게 자문을 주셨던 실제 운영의 원장 하시는 분이 와서 자문을 해주셨는데 그런 뭐 독서를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뭐 무슨 뭔가 이 문화적 활동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독서를 하는 공간을 만들자, 혹은 비망록 같이 자기의 바이오그래피 같은 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 그 테이블이 있고 글을 쓰고 뭔가 그런 걸 전시하고 사진을 전시하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하셨을 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인분들이 그런 공간, 그런 활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잔존 능력을 이렇게 가장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요. 의미도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노인 시설이다라고 해서 뭐 특별히 뭘 다를 게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굉장히 많은 그냥 생리적 그런 욕구도 있지만 문화적 욕구와 이런 관계, 사회적 욕구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다. 그래서 운영하실 때 결국 그런 욕구들을 다 담아주려니까 결국은 공공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많은 자원도 필요하고 더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그럼 다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데가 결국 공공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이런 토론회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제안 드리고 싶어요. 공공에서 그거는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서비스 모델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모델에 있어서 공공이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 지금 장기요양 제공 영역에서 공공의 비율이 너무 극소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비율로 공공이 확대를 해서 민간 시장과 함께 공존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요. 공공에서 모델을 만드는 것은 또 공공의 어떤 책무가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민간은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다양한 실험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도 함께 마련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다른 실험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른 규모. 그러니까 지금 공공의 서비스 모델은 다 대규모거든요. 일단 수요를 채워야 되니까. 근데 민간은 좀 더 다른 규모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다른 규모에서 물론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지는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서비스 모델을 할 수 있는 실험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어쨌든 큰 공간, 큰 시설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모델을 자꾸 추구하는 방식으로 하면 저는 조금 단조로울 거다. 그리고 아까 사람이 사는 방식은 다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비슷한 삶의 방식을 구현하는 시설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거다. 우리가 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조금 구현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각의 책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공공은 공공의 책임으로서 조금 책무성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또 빠르게 지나가서 제가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도 조금 정리를 해가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윤민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우리 사회가 그리고 또 우리 도시 환경에서 노인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 그리고 노인을 돌본다는 행위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리고 도시 성격에서 정말 우리가 노인 시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좀 큰 그림으로 의견을 좀 마무리 의견들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도시 시설이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혐오 시설로 인식된다거나 아니면 정말 노인분들만 가는 어떤 고립된 시설이 지금 양산되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설을 다른 시각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저는 늘 연구원에서도 늘 그 얘기를 하는데요. 대상별로 서비스를 정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 왜냐하면은 장애인이건 노인이건 아동이건 다 저희 입장에는 똑같은 국민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연령이나 어떤 대상으로의 뭔가를 정하는 것이 별로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결국 이제 도시라는 것도 노인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도 즐길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지고 다른 세대도 올 수 있는 시설로 돼야 되는 건데 정말 그 예를 들면 노인 전용 시설이라고 하면 노인들이 오히려 안 갈 수 있고 오히려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즐길 수 있어요라고 하면 오히려 노인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노인 전용 화장품 이렇게 팔면 안 되고 노인한테는 이건 젊은 사람들이한테 인기가 많아요라고 해야 팔리는 것처럼 우리가 약간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제 대상별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설도 그렇게 제공이 됐었는데 도시라는 공간도 그렇게 구분을 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결국 누구나 노인이 되는 거거든요, 태어나서. 그러면 결국 다 자기가 살던 곳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노인이 되면은 다른 데로 가야 된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절대로 저는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왜냐면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곳에서 살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분위기로는 어디 보내야 되는 구조로 되는 것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이미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하고 있는 연구소도 이제 연령통합 고령사회 연구소라고, 그래서 그 연령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제한하고, 뭐 윤민석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거는 지양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 우리가 사는 지역 사회가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들을 따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역사회에 함께 살면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그 노인시설에 접근할 수 있고 뭐 차 한 잔 마실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시설로의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설로서 그냥 노인 별도의 시설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 중에 하나라고 인식하면서 그곳에 또 이렇게 가서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그런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별도의 공간으로 생각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 설계라든가 그 지역 단위의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에이징 인 커뮤니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방금 우리 윤 박사님 말씀하셨던 어떤 도시 안에서 이렇게 서로 섞이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 근데 그것이 결국은 좋은 공동체가 돼야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학교와 노인 시설이 있는 건데, 장애 시설과 노인 시설이 같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치매 노인이 장애 아이를 이렇게 돌봐주고 하면서 서로 정이 들고 하는 모습을 실제 일본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이 치매 노인은 더 삶의 의미를 자꾸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 아이는 굉장히 자기를 돌봐주는 누군가가 굉장히 든든한 어떤 후원자처럼 느껴지고, 뭐 이런 관계들을 이렇게 갖는 게 사실은 양쪽이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은 물리적 그런 환경들을 만들겠다라는 어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환경, 그 안에는 노인도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요, 또 장애인도 그렇고 모든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다 똑같은 사회 구성원이다라는 전제에서 하고, 그것은 절대 저절로 일어나지 않죠. 공공에서 그것을 목표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그런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해나갈 수 있도록 공공에서 지원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살펴주고 이렇게 해줘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들 듣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게 돼서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앞에서도 이제 보육 쪽이나 이제 교육 쪽의 관점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전문성 영역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체계도 다 과로 분리되어 있고요. 서울시를 본다면 교육청은 교육을 담당하고, 육아는 또 여성가족부 이런 데서 담당을 하죠. 그 다음에 복지는 복지정책실에서 담당하고요. 도시계획은 또 도시계획에서 하시고, 또 주택정책은 또 지원주택이나 이런 거는 주택과에서 합니다. 각각 다른 기관에서 하시고요, 다른 부서에서 하시고, 그 행정 영역이 그 행정 영역의 전달 체계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문성이 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행정 영역에 있는 그 전달 체계를 만드는 것은 그 연령대, 그 대상에게만 대상으로 전달 체계를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을 실적으로 만들고 성과를 평가하고, 이런 체계가 숨겨져서 지금 굴러가는 게 우리 정책적인 환경인데요. 사실 이렇게 포용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이런 정책 단위가 통합돼야 됩니다.
너무 큰 일이에요. 이거 이루어지기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고령사회와 관련된 계획이나 마스터 플랜 이런 거를 짤 때도 부서 통합적인 어떤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한 번도 잘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옅은 숙제입니다. 사회는 포용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서가 전문성 중심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과 이런 나아가야 될 지향점이 함께 통합하기 위한 전제, 이런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정책이 성공한다. 그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아마 지금 마지막 말씀이 이 리서치의 출발점이지 않았나 싶어요. 칸막이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저희는 뭐 단기간에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논의의 자리들이 반복되고 같은 이슈들을 공유하는 자리들이 늘어나면 저희가 또 같은 목표를 좀 가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도시공간 개선단에서 진행하는 생애주기 공간과 사회의 리서치는 사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앞으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같이 논의의 자리를 만들 텐데요. 결국 왜 우리는 이런 도시 환경이나 공공시설 고민을 하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가장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 것이 도시 환경이고 도시 환경이 좀 더 개선됨으로써 우리의 삶도 정말 계단 하나만큼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또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행사한 내용들은 나중에 편집된 버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생애주기 공간과 사회 첫 번째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